안녕하세요. 예,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고요. 워커노믹스 시간인데요.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정찰위성 발사했는데 공중에서 폭발했다는 뉴스가 있어요. 이거 좀 과학자이시면서 또 경제 전문가이시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로켓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폭발 사고 뒤에 북한이 빨리 되게 성명을 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로켓 방식이랑은 다른 새로운 종류의 로켓을 이번에 실험했거든요. 네. 보통 이 공산권에서는 전통적으로 뭐든지 기술을 개발할 때 민군 겸용 기술로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민수용으로만 하는 건 거의 없고 이게 여차하면 군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로켓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이게 미사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 중심으로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권에서는 이 로켓 연료로 이 하이드라젠이라는 그런 N2H4인데 화학식으로 이 계열의 약품을 썼습니다. 아, 네, 어렵다. 네, 어려운데 N2H4라고요? 네네. 낯설고요. 질소계 화합물인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시면은 이게 안정성이 굉장히 좋은 연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로켓에 넣어놓고 있다가 언제든지 명령만 떨어지면은 샥 발사할 수 있게 이렇게 장기 보관이 가능한 연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미사일이라는 거는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이게 언제든지 즉시 발사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화합물들을 이 로켓 연료로 썼어요. 그래서 연료로는 하이드라젠, 이거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는 적연질산, 질산 같은 걸 써갖고 이것도 장기 보관이 가능한 중심으로 개발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드라젠이요? 네, 하이드라젠이건 적연질산이건 독성이 굉장히 강해갖고 일반적으로 서방에서는 그 위험성 때문에 잘 안 써요. 그래서 우리 누리호 같은 로켓들 보면은 뭘 주로 썼냐면은 케로신, 등유를 썼어요. 아주 정제를 잘한 등유. 네네. 등유는 뭐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쓰다시피 별로 독성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산화제로는 액체산소, 굉장히 차가운. 그래서 막 보시면은 우리 로켓은 이 발사하기 전에 연기가 엄청나게 나는 걸 보실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저온 마이너스 180도 되는 그런 액체산소니까 평소에는 주입을 못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발사하기 직전에 세워놓고 그때 주입을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준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군용으로 쓰긴 어렵고 민간용으로만 쓰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이 종류의 이 로켓을 실험했다는 겁니다. 이건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었던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이런 기술 전환을 했지?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도되는 기술이어갖고 실패한 것도 뭐 저희는 뭐 당연히 처음이니까 그럴만하다. 근데 뭐 이제 그 이면에 왜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을까라는 게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 러시아에서 푸틴이 제공해 줬을 것이다.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게 북한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굉장히 많은 양의 탄약을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탄약을 공급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받아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술일 것이다. 이게 아무래도 북한의 새로운 시도인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이드라젠을 이용한 이런 로켓들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거 너네 또 미사일 실험하려고 이런 거 쏘는 거지? 라는 이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이번에 이런 우리도 민간용으로 하는 기술도 있어 라는 식으로 뭔가 이 새로운 제스처를 취해보려고 이런 기술도 시험해보지 않나, 그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제공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밖에 나올 데가 없어요. 러시아는 양쪽 기술을 다 갖고 있거든요. 하이드라젠 연료 기술과 이런 뭐 케로신, 등유 기반의 이걸 다 갖고 있어갖고 심지어 러시아가 이 얼마 전까지는, 요즘 스페이스X가 뜨기 전까지는 러시아의 이 케로신 엔진들이 미국에 많이 수출돼서 미국도 썼습니다. 민간용으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 선진국형 로켓 발사 실험을 해보려다가 실패한 것이다. 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단순히 깡패 국가가 아니다. 그런 걸 좀 내세우고, 뭔가 우리도 김정은이 항상 군사기술, 지금 핵무기 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더 뭔가 경제도 발전시키고 정상국가로 인정받는다는 그런 뭐 아마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런
이 쭉 로드맵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또 물리학 박사님이신 최승병 박사님께 북한 정찰위성 폭발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워커노믹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일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하다가 네. 더 이어서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은 이제 현재의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10년 아베 2기 이후의 정책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쭉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기시다 시대 군비 확장을 이해하려면은 바로 이전 아베 정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좀 저희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오늘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베 시기면은 굉장한 격동기였잖아요. 그때 네. 어떤 시기였죠? 2010년대 초반인데요. 저희가 벌써 뭐 기억이 좀 희미해지긴 했지만은 다시 이걸 시계를 되돌려서 쭉 기억을 해보시면은 그때가 진짜 격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아베가 집권한 게 2012년인데 그 전년부터 큰 일이 있었죠. 2011년에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김정일이 그 전에도 뭐 건강이 안 좋다가 2011년 12월에 사망을 하고 이 김정은이 후계자로 딱 등장을 하면서 그 후계 구도가 한 2012년 4월 그 정도의 마무리가 됐죠. 그 당시에 정식으로 당 1비서 자리에 취임함으로써 후계자임을 명확히 했고요. 그 2012년은 또 중국의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에 그때 시진핑이 뭐 물론 그 전에 후진타오 시대부터 부주석으로 공인받긴 했지만은 정식으로 당 총서기에 취임을 해서 완전히 이제 1인자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12월에 아베 신조가 2기 집권을 했습니다. 화려한 재기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그 시기에 우리 한국도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그래서 2013년 초 2월 달에 취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북아 4국이 모두가 다 정권 교체를 하는 그런 굉장히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단순히 뭐 또 이들이 그냥 과거 정권의 뭐 정책이나 기조를 갖다가 쭉 계승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이 각각 다 생각해 보시면은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전 지도자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국의 노림수가 이때 막 꼬이기 시작하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그때 막 펼쳐졌었죠. 생각해 보시면은 그 당시에 박근혜 취임했을 때 중국과 사이 좋았지 않습니까? 엄청 좋았죠. 네, 중국에서 이 친중 대통령이 됐다. 그렇죠. 지금도 저도 기억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인터뷰에서 본인이 막 이제 핍박받던 시절에 중국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하나는 펑유란의 중국 철학사를 보면서 마음을 다독였다. 막 그런 얘기 들으니까 중국에서 엄청 그 흥분했던 기억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특사가 와서 제 스승님이 펑유란이었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비유 맞춘 게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것도 시진핑이 그 당시에 좀 2인자이던 시절에 박근혜랑 또 관계가 좋았어요. 이 시진핑도 원래 좀 문혁대 핍박받고 그러던 게 또 뭐 박근혜랑 또 겹친다고 되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상당히 그 당시에 이 한중은 굉장히 가까웠고 근데 한일 관계는 그때부터 굉장히 삐걱였고 또 중일 관계도 굉장히 삐걱이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면 그때 이미 일본이 지금처럼 군사 대국화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난번에 그 기억은 나요. 지난 일주일 전에 방송할 때 1990년대 일본은 되게 정신이 없는 시기였다. 뭐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1990년에 그 당시에만 해도 야 우리가 곧 미국을 추월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하던 일본이 버블 경제가 붕괴되면서 정말 야 이게 꿈이었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 걸프전에서 그런 푸대접 받고 야 경제가 우리 돈 많이 버는 게 다가 아니었어 그런 걸 좌절을 겪고서 90년대 2000년대 계속 일본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주로 내정 문제로 혼란을 겪었죠. 야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자만감에 취해갖고 우리 내부 개혁에 소홀했다. 정경유착 심하고 관료 사회들 엄청나게 이 내부가 단단한 기득권으로 뭉쳐있고 그래서 이거를 깨야 된다. 그래서 고이즈미가 그 당시에 내부개혁 이 엄청난 슬로건을 들고서
계속 움직이는 바람에 대외 문제는 별로 신경을 사실 못 썼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2000년대 또 후반이 되고 보니까 야, 이 대외 문제가 이 완전히 또 질서가 뒤바뀌는 걸 목도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중국의 부상이 진짜 엄청난 이슈로 등장한 겁니다. 그 전에 냉전 시대만 해도 일본의 큰 위협은 바로 이 북쪽의 소련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소련 방위에 초점을 맞추고 오히려 그 당시에 중국이랑은 사이가 좋았었죠. 그러면서 이 중일 수교하면서 뭐 70년대, 80년대 좀 잘 지내나 보다 했는데 이게 90년대, 2000년대 되면서 중국이 막 부상하면서 막 그때가 중국의 경제 사이즈가 일본을 딱 추월하려고 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되니까 중국이 이제 일본에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기가 진짜 우리가 잘못하면은 단순히 이 세계 2등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중국에 치여서 나락으로 갈 수 있구나라는 인식이 그때 확산되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계기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아주 예전엔 일본이 오히려 일본의 우익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미국에 대해서 조금 반미적이고 중국에 대해서 좀 친중적이었던 것 같아요. 70년대 뭐 맞습니다, 이럴 때 맞습니다. 아주 옛날에. 네. 이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우익이 모두가 이런 재무장을 지지하던 건 아니었어요. 네. 우익 내에서도 이른바 자주파들,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의 그늘에 있어야 되냐, 오히려 자주적인 노선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재무장을 주장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소수였습니다. 우익의 다수는 오히려 미국의 안보근을 하에서 우린 경제력을 키우고 힘을 키워야 되는 쪽이었고 동맹파였고 이 자주파들의 그런 쪽이었는데 당연히 노선이 그렇다 보니까 자주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서 중국이랑도 좀 친하고 이렇게 두루두루 친하면서 우리 일본의 독자적인 영역을 넓히자라는 쪽이었다 보니까 우익 내에서도 그런 친중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주셨겠지만 오자와 이치로라고. 오자와. 네. 그래갖고 뭐 나중에 자민당 나와서 자민당 있다 민주당 만들었죠. 맞습니다. 그 양반이 보통국가론 주장하면서 또 굉장히 친중 인사였죠. 이런 식으로 이 일본의 우익이라는 게 딱 어떻게 균일한 집단은 아닙니다. 보통국가론이라는 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보통국가 되려면은 자주적으로 국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미국 그늘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 국가들한테도 하고도 조금 너무 대등한 역할을 그렇죠, 가져야 되고 또 중요한 축이 중국. 그렇죠. 그렇게 되는군요. 근데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중국하고는 어땠어요? 조금 주변의 강대국들을 좀 견제하는 그런 입장 아니었나요? 일본이 그렇죠. 일본이 섬나라다 보니까 일본의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륙 세력이 팽창하다 보면은 결국에 최종 목표는 일본이 된다. 바다 건너. 일본도 뭔가 좀 건져 먹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그 일본의 두려움을 샀던 존재가 19세기 이후엔 러시아였죠. 러시아, 소련. 실제로 그래서 러시아가 이 점점 팽창하면서 시베리아를 먹고 결국에 블라디보스톡에서 태평양에 도달하니까 그때부터 일본이랑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에서 야 러시아가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결국에 러일 전쟁 나고 근데 또 잠잠하나 싶더니 소련 시대에 들어와서 또 다시 이제 그 당시에 언제든지 이 홋카이도를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냉전 시대 또 굉장히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힘이 빠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은 또 옛날 기억이 있죠. 저희 고려 시대 때 보면은 우리 고려와 몽골이 이 원나라였죠 그때. 네.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연합함대 편성했는데 그 당시 태풍이 불어서 그게 바로 가미카제 그 얘기지 않습니까? 태풍을 만나갖고 이 결국에 침몰해갖고 이 실패했는데 그 당시 두 번의 원정을 겪으면서 일본도 당연히 중국도 그런 이제는 힘이 커지면은 그럴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진 여론층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00년대 중반 이후로 현실화된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보이기 시작했냐면은 우리가 또 잘 아시는 센카쿠 열도, 중국에서 얘기하는 갸오이다오 거기 문제부터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동안 그게 별로 이슈가 안 됐었는데 2000년대 중반에 그 당시에 몇 가지 사건들이 터지면서 저기가 이제 핵심 이슈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저기가 원래는 되게 애매한 지역입니다. 저게 대만이랑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대만이랑 분쟁이 있었는데 방금 전 이승원 평론가랑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 중국은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뭐 저게 대만 영토면 우리 거기도 하다. 근데 왜 일본이 너네가 자꾸 이렇게 나서 니들 거라고 주장하느냐. 그전엔 중국이 그런데 별로 신경은 안 썼는데 2000년대 중반 들어서 이 중국이 그런 식으로 애매한 영토에 대해서도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충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또 그 당시 일본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우겨진 와중에서 야 이건 좀 강하게 우리가 나서야 돼 라고 하면서 또 그때 나선 사람이 있죠. 또 역시 극우 정치인 중에 한 명인 이시하라 신타로, 그 당시 도쿄도지사인데 이시하라 신타로가 그 당시에 야 저거 저런 식으로 자꾸 중국이 건들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 도쿄도가 사서 저거 우리 도쿄도 땅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때는 사유지였거든요. 그때까지는. 근데 뭐 그러다가 결국에 그건 좀 무산됐지만 대신에 일본 정부가 사서 국유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또 중국에서도 난리가 나갔고 그 당시에서 막 반일 시위 엄청나게 나고 그 당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본 그 당시 식품점이나 뭐 가게들 막 불태우고 그 당시 뭐 일부 사람들은 린치도 가하고 막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이 깜놀했습니다. 그 당시에. 야, 이 중국이랑 우리랑 사이가 좋을 줄 알았는데 저거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또 중국 시위는 대개 항상 중국 정부의 방조가 있어야 가능하지 그렇죠.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정부가 이제 말릴 생각도 안 하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정부도 언제든지 자기네 이제 국익을 위해서는 일본을 이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걸 그때 딱 느끼고서 일본이 어마어마한 위기의식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중국 사람들은 항상 반일 감정이 있기는 있었잖아요. 네, 옛날에 뭐 중일 전쟁 때 당한 게 있어요. 근데 그때 막 폭발을 했고. 근데 사실 일본의 일반 국민들은 반중 감정이 그렇게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 느낌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당한 건 뭐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반중 감정이라는 게 많이 사그라들었었죠. 그래서 그 당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우호적인 여론이 꽤 높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서 이 반일 감정이라는 게 언제든지 이용될 수 있구나. 특히 중국에서 갑자기 그런 식으로 폭발하는 걸 보고서 일본에서도 그 당시 반중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끌어오르기 시작하죠. 야, 우리가 이제까지 좀 과거사에 대해서도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그래도 너네 비위 맞춰주려고 노력했는데 야, 이젠 이렇게 뒤통수를 쳐? 그리고 그 당시에 계속 얘기 나왔지만은 경제가 땅에 떨어지고 한일 관계도 좀 경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상당히 자존심에 상처를 받던 입장에 그런 일까지 겪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그러면서 일본 국민들이 생각한 게 이 원인이 뭐냐. 우리가 평화를 그동안 사랑한다는 이 대의 명분 하에서 너무 만만하게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좀 강한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움직임. 그래서 일본 여론의 우경화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많이 끌어오르게 됐죠. 아니 그때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저 일본 일왕 그 사죄 요구하고 맞습니다. 그랬던 때죠. 딱 겹칩니다. 그게 2010년대죠. 2010년대 네. 초반. 네, 2012년 그 무렵에서 실제로 그 센카쿠 갸오이다오 문제가 가장 커졌던 게 딱 그 2012년 중반인데 그때 또 한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자존심 건드리지 중국에서도 자존심 건드리지 하니까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그 당시 한중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나빠졌죠.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 민주당 문제다. 일본 민주당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일본 민주당 정권 노다 총리였죠. 일본 민주당은 굉장히 좀 친중 스탠스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잘 해보자 그런 게 있었는데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여론이 확대되면서 다시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그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바로 아베였던 거죠. 그래서 아베 총리가 1기 때는 안 그러다 2기 때 우경화가 됐다는 얘기 나오는 게 바로 딱 그 가려운 걸 긁어주는 그 시기에 나오게 된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아베가 저희 입장에선 굉장히 좀 뭔가 좀 굉장히 얄밉죠. 얄밉고 굉장히 우리에게 뭐 야스쿠니 참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우경화한다는 거에서 좀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베는 굉장히 그런 거에 잘 영합한 아주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 훌륭한 대중 정치인인 겁니다. 일본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 좀 우울해 있고 자존심이 떨어져 있을 때 아베는 그런 걸 정서를 착착 파고 들어갔고 이거에 변화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걸 변화를 마련하려면은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 우리 전략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거대한 전략 패키지를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야 이거 뭔가 좀 새로운 희망을 가져볼 만하는데 저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작동할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베가 뭔가 일본 국민의 소구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그때 기억나요. 그때 게다가 공교롭게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망한다 뭐 이런 분위기에다가 잃어버린 10년도 이제 절정으로 치달아가지고 경제도 망한다 이럴 때 아베 총리가 뭐 세계 화살이라는 정책을 그렇죠. 들고 나와서 아베노믹스 세계 화살이 제일 유명하죠.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아니, 그 당시에 저도 여러 가지 기사 보면은 일본 내에서는 야 이게 우리 일본도 19세기 중반에 이 도쿠가와 막부 말기가 굉장히 위기였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랑 비슷하다. 우리 한 5, 60년 만에 또 하나의 대국난을 맞았다. 이거 희망,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쨌건 아베는 그거에 대한 대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네요. 제가 경제 쪽은 기억을 하는 게 그때부터 막 말하자면 돈을 많이 풀기 시작했다면 그렇죠. 양적 완화하고 공격적인 정책이었죠. 뭐 제로금리 공식화하고 또 뭐 구조개혁도 얘기했어요. 그 아베 맞습니다. 총리는 그러면서 기업 체질 개선하는 거 많이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경제는 그런데 안보 쪽도 그런 방식으로 크게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물론 제일 간판 정책은 아베노믹스 세계 화살인데 말씀해주신 아무래도 경제부터 살려야겠다. 이제까지 지금 얼렁뚱땅 대충 살리려다 보니까 지금 죽도 밥도 안 됐다라고 하는 걸로 일단 국민들에게 크게 뭔가 임팩트를 줬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얘기한 게 안보 정책에서도 우리가 전환을 마련해야겠다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2년 말에 이 총리가 된 다음에 제가 지금도 뭐 기억하는 게 그 다음 해인 2013년 1월 달에 일본 참의원에서 이 본회 연설에서 그때 이 안보 정책을 이제 대전환을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한 얘기가 안보 위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이게 급선무다라는 얘기를 하고 향후에는 우리가 전략적 외교를 전개하겠다 이 방침을 천명합니다. 그러면서 2013년 중에는 그 당시 스가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새로운 이 전략을 짜갖고 그 2013년 말에 그게 한 12월인가요? 그때쯤에 일본의 사실상 외교 안보 대전략을 처음으로 내세운 그런 포괄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전략이라는 문서를 발표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일본은 사실 이 수준의 대전략을 발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이렇게 쫙 발표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국가의 위협을 딱 적시하는데 첫 번째가 북핵. 북한이 이제 핵무기 만들고 탄도미사일 쏘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전에는 북한이 위협이라고 생각한 일본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육군만 강하지 해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한만 쳐들어가지 바다 건너 일본을 쳐들어올 수는 없다. 그랬는데 핵무기를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니까 이제 일본에 쏠 수 있네. 야, 저 위험한 것들이 이제 저런 무기를 지녔다는 건 진짜 큰 위기다. 그걸 적시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얘기하죠. 센카쿠를 또 갸오이더를 봐라. 이제는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저 남쪽 도서에서 강력한 새로운 부상하는 적이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해군 강하다고 하지만은 우리 그런 원거리 도서 작전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거 우리 군사력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조한 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우리가 강화해야 된다. 요격 미사일이나 뭐 장거리 탐지 능력이라든가 필요하면은 원점 타격할 수 있는 우리도 미사일 능력 갖춰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 역설하고 그전에는 일본이 해군 전력이 강하다고 하지만은 이 수륙 양용 우리식으로 하면 해병대 전력 장거리에 우리 육상 부대가 상륙을 해갖고 도서 작전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갖춰야 된다. 그래서 수송 능력 강화하고 이지스 구축함도 2척 더 늘리고
그리고 해병대 역할을 할 부대도 새로 창설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방위 계획의 대전환을 여기서 딱 적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내세운 게 바로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슬로건이었죠. 적극적 평화주의는 평화롭게 하려면 적극적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되게 말이 형용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소극적 평화주의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먼저 당한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는 뭐 상대가 때릴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힘은 갖고 있지만은 나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적들이 적극적 우리를 갖다가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이 만약에 우리를 공격할 명백한 징후가 있으면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그 전선을 쭉쭉쭉 전방으로 내서야 한다는 그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원칙을 개정하죠. 대표적인 게 일본이 암묵적으로 고수하고 있던 게 무기 수출 3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무기 수출 갖다가 안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방기술도 개발해서 이러한 신의 미사일이나 이런 거 갖추려면은 미국과 적극적으로 무기 개발 공동으로 하고 더 신무기들을 그 대가로 많이 사오고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그때 확립이 돼갖고 아베 시대 때 네. 법적인 제도가 정비가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시다 정부에서 새로운 군비 확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10년 전에 아베가 그 준비를 법적 제도적 정비를 깔아놨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보기엔 적극적 평화주의 얘기하고 그 전까지 미국이 계속해서 안보를 보장해줬잖아요. 미국의 네. 반응 정도까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시다로 넘어가는 얘기를 다음번에 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아베 시대 이런 논리를 아베 시대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고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개념까지 이때 확립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아베 총리 취임하자마자 처음으로 대전략에 해당되는 국가안전보장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고 그 안에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어떤 원칙이 있고 개입도 할 수 있고 무기도 개발할 거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는 익숙하지만 우리는 항상 적이 북한이다 이렇게 상정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중국과 북한을 명시하면서 네. 적을 명시하면서 어떤 안보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만든 거죠. 확장을 시켜놓은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된 거군요. 네.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소극적 자위권이라고 하는 거는 한 국가 차원에서 이제 먼저 당해야 우리가 그 다음에 반격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현대 안보라고 하는 거는 한 국가 대 국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집단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나토죠. 그럼 동맹 국가가 꼭 우리가 공격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우리의 집단 안보를 추구하는 동맹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은 우리가 동맹 국가의 반격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파병도 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죠. 네, 이게 확장하면은 만약에 한미일 동맹이 지금은 아니지만은 한미일 동맹이 됐다라면은 만약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은 우리가 한국을 돕기 위해서 뭐 한국에 가서 우리가 파병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내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한 변화네요. 네, 그런 포석들이 아베 시대에 착착착 확장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네. 이걸 주변 국가들이 다 환영했어요. 우리 그래요? 빼놓고 우리와 중국 빼놓고 미국이 엄청나게 환영을 한 것이 이게 우리가 무서운 걸 아셔야 되는 게 아베가 이런 대전략부터 밑에 군사 전략을 쫙 정렬하는 데 있어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전략, 국가 전략, 군사 전략이 발표가 돼 있거든요. 아베는 정확히 1대1로 대응을 시켜갖고 이 발표할 때 이게 우리의 독자적인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그런 전략에 우리는 돕는 것이다. 이렇게 1대1 대응을 시켜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죠. 우리 의도를 갖다가 정확히 딱딱딱 1대1로 받쳐주네 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반색을 했고 그래, 이 일본이 알아서 우리의 힘든 짐을 좀 나눠지겠다니 참 갸륵하다. 거의 그런 수준이었죠. 예전에 침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나 중국으로서는 사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미국은
반대로 생각을 한 거네요. 우리를 돕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게 굉장한 정치력이라고 볼 수도 맞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베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면에서 진짜 바삐 다니면서 외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아까 한국의 우려도 있을 때도 그것도 좀 지능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네, 당시에 한국이 이런 우려하니까 미국이랑 조율해 갖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은 안 갈게라는 조항도 사실 넣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당사국이 원하지 않는다면 우린 당사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 자 이런 조항 넣어줬으니까 됐지? 그러니까 한국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 안 가. 이런 식으로 잘 그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어디도 할 말이 좀 궁색해지고 이런 포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죠. 오늘 우리가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일본이 지금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 전환점으로 아베 총리의 2기 정부의 출범 그리고 이 새로운 안보 전략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게 지금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이어가서 말씀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최승병 박사님하고요. 워커노믹스에서 일본이 어떻게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기 시작했는가 아베 총리 첫 번째 집권기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네, 새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